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거품론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4천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이번 주 첫 거래일 4천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하루 만에 무너졌던 4천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완화 카드를 꺼내들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증권주 등 고배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엄하은 기자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 소식에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증권, 금융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10% 넘게 올랐고 신영증권과 키움증권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BNK 금융지주, KB금융 등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금융주들을 비롯한 배당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거든요. 이제 미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기업의 배당 확대 가능성 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기관이 1조 원 넘는 매수에 나서자 코스피는 4,073.24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SK하이닉스는 다시 60만 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주로 이제 단타 위주의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해서 이제 배당까지 염두에 두는 이런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온 환율도 조금이나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세제 완화 검토 소식과 함께 환율 안정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특히 역대 최장인 40일째 이어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에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를 만큼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유학생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소폭 내렸지만 치솟는 환율이 연말에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오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최 씨는 대학교 1학년 자녀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지만 유학 계획은 접었습니다. 치솟은 환율 탓에 유학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안 되면 보내말도 하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환율이 유학비가 너무 오르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유학을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한국 쪽에서 보내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많이 좀 기울이는 것 같아요. 유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환율에 한숨만 쏟아집니다. 지금 환율로는 유학을 꿈에도 생각 못하겠다는 반응부터 유학이 비싼 걸 알고 시작했지만 환율 상승에 더 쉽지 않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5원 50전 내린 1,451원 4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7개월 만에 1,460원을 돌파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이어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익을 실현하는 외국인의 매도는 연준의 금리나 기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12월에 있는 FOMC 전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환율은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1,500원 가까이.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의존도가 큰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내년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 달성에 우선적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정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여당 의원안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정적 여론이인데다 최근 코스피가 출렁이며 지지율 우려가 커지자 증시 부양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 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야당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배당소득에 일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적용 범위에 대해선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우려도 변수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900억 원이라면서도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기와 요건 완화 범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30년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공제 기준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도 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속세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정부 세제 개편안엔 빠져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편안은 일괄 공제를 7억에서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높여 최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됐고 한 1, 2% 정도로 과세 대상을 조정을 해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없다면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강남에서는 대규모 분양시장이 개막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인근 시세보다는 30억 원 가까이 분양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달 11호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는 더 크게 줄어들어 20억 원 이상 자금 조달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 앞에 들어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일반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평당 8,484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 27억 4,900만 원 수준인데 다만 이미 급등한 인근 신축보다는 가격이 낮아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25억이 넘는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으로 확 줄면서 묻지마 청약도 옛말이 됐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린 만큼 현금 25억이 없다면 섣불리 넘볼 수조차 없습니다. 반포 강남 일대에서 기존에 전세, 월세 오래 살았던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문직분들 또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연내 분양 예정인 OTL 반포, 아크로드 서초도 평당 분양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가 예상되고 준 강남권인 분당도 이미 평당 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자들이 많이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법이나 음지에 있는 대출들을 활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선 주거사다리가 끊겼다는 푸념이 나오는 반면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청약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아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청약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3년 넘게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어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까지 어려워진 이유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요?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만 9천여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 조정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6월 약 2,860만 명에서 올해 2월에는 2,643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통장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나 소득공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놨지만 가입자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 들어 가입자가 증가한 달은 3월과 8월 단 두 차례뿐이고 9월에도 2만 3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결국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약 225만 명이 이탈한 셈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당분간 청약 가입자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져 앞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가 줄고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결국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또 분양 가격이 급등한 데 따라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평당 분양가는 2,118만 원으로 지난 4년 전보다 62% 상승했는데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120억 원이 넘는 세금은 체납하면서 초고가 한남동 집에다가 명품 가방 수십 점을 쌓아놓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바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주황색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들어있던 건 명품 에르메스 가방으로 한 집에서 나온 게 60점에 달합니다. 거주자는 서울 한남동에 살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무려 125억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5억 원을 넘게 체납한 법인 대표가 사는 압구정동의 또 다른 주택. 국세청과 지자체 단속원들이 들이닥쳤지만 당사자는 무덤덤합니다. 저기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체납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단속에 대비해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캐리어에 담아 미리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단속 반원들이 추가로 잠복을 벌인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자녀 해외 유학 비용은 꼬박꼬박 대는가 하면 종합소득세는 모른 채 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압류한 미납 세금은 모두 18억 원에 달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에는 국세청,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합니다.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에 사용된 통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야당이 행정소송 등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패소하게 되면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분쟁이 길어질수록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15 부동산 대책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 해석입니다. 정부가 6월에서 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 데 대해 야당은 9월에 급등한 물가가 반영된 7월에서 9월 통계를 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7월, 9월 통계를 썼다면 물가 연동 기준 문턱이 높아져 서울, 강북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일에서 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는 매월 15일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수립에 요구되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김윤덕 장관은 오늘 통계 적용 근거는 명확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과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대책의 보완 조치 마련과 정책 효과가 발현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혼선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지난달 11호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매매 계약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지연되자 거래 당사자 간 갈등도 도미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는 목동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11호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없게 되면서 두 거래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국토부가 구제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씨는 목동집 매수인과 잠실집 매도인 모두에게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국토부 지침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매수한 잠실 아파트의 계약금 수억 원을 사실 잃게 되는 거고요. 계약하기에 도미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장기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다를 수 없다. 목동 아파트를 사기로 했던 김모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도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라 구청에서는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김 씨는 기한 안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야 해서 결국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복잡성의 이슈가 있는 데다가 자칫하면 또 요건 충족, 미비로 거래가 무효화되면서 재산권 침해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국토부가 유권 해석과 경과 규정 발표 시기라도 공지해서 더 큰 시장 혼선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5대 금융지주가 앞다퉈서 생산적 금융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0조 원을 기업에 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급 이익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최악을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지주들 속내가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간 508조 원, 5대 금융지주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 규모입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은 불패로 불리던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 분야를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3분기까지 금융지주 4곳이 15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연일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의 건전성 지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석 달 이내 연체된 요주희 여신은 3분기까지 18조 원이 넘었고 석 달 넘게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은
1년 만에 18% 늘어나면서 9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대비 대손 충당금 잔액 비율로 구실 감당 능력을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은 123%대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모험 자본적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적립 비율 같은 것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적립은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금융지주도 생산적 금융으로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지만 기업 심사 강화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독감이 유행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환자가 6배나 늘었습니다. 유일한 예방책은 독감 백신을 맞는 건데 문제는 독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 품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두고 독감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 전쯤부터 열감이 좀 있었는데 기침이랑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주변에 독감 걸린 친구가 또 한 명 있기도 해가지고 수능 전에 병원 한 번 더 와본 것 같아요. 으슬으슬 춥고 근육통이 있고 코감기가 좀 있다가 나중에 목감기로 왔어요. 12월에나 유행하던 독감이 2달여 빨리 찾아오면서 지난달 말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2.8명, 독감 유행 기준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8배 많은 수준입니다. 독감이랑 감기가 다른 게 독감이 그냥 독한 감기가 아니라 약이 있는 바이러스잖아요. 약을 빨리 투약을 하시는 게 전파 방지에도 좋고 본인이 힘든 거를 호전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독감 유행에 백신과 치료제가 벌써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약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이 딸리는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은 비급여인 만큼 제약사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대개는 2만 원에서 5만 원 선이지만 품귀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이나 병원별 백신 가격 정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퇴출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의 기후재난이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당초 48% 감축을 요청해온 산업계는 훨씬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오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등은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엔 공감하지만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를 높인 건 상당한 부담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2035년 판매 자동차의 70%를 전기,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업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년 2자릿수 이상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재 같은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것들도 해소하는 부분들이 아직 약하고 대기업 대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우려는 더 큽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감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워낙 어렵고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보다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배출권 구매 부담이 급증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지난해 7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위메프는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늘 대표 ESG 활동인 모두 하나데이 시작을 선포하고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하나데이는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앞으로 2달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됩니다. 함양주 하나그룹 회장은 포용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하나금융그룹의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